항상 몰입하다 보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자, 일단 형제님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과 둘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와,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그 사람은 너무 방어적인 사람이어서 다 안 통했고 음,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내보내버리고 우리 새로 세팅합시다 해가지고 충분히 세팅될 만한 상황까지 오고 모든 상황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 뭐 나가고 다시 빼고 하는 그 공실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또 역제안을 한 거니까 역제한 제안한 거에 대해서 네가 보증금을 내가 좀 싸게 하려고 해 좀 1,000 하려고 했지만 네가 2,000 내라. 아까 1,800 말씀하셨다지만 200은 올려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당일날 네 불안함을 내가 다 해소해 준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되게 잘하셔요. 이거 성장하셔야지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이거 아니, 근데 내 집을 너무 만들어야 될 그거는 거 못 봐. 아닙니까? 네, 일단 전세를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너무 불안하시면 당일날 만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대출 실행금이 본인 계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을 할 거예요, 일단. 음, 그럼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 차액은 네가 낼 보증금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내가 그 대출 실행 전날 미리 입금해 주겠다. 그럼 당일날 주민센터에 만나서 네가 잠깐 빠졌다가라고 하는 그 전입세대 열람만 떼주면 되니까 그거 하나 음, 떼고 다시 바로 전입신고를 해라. 그러면 바로 연쇄 전환이 되고 네 돈도 다 받고 해결된 거 아니냐? 당시에 내가 그 음, 주민센터에 같이 있을 거니까. 맞죠? 지금 제가 음, 말씀드린 요 내용을 이 녹화 떴으니까 녹화본을 여러 번 보시면서 그대로 문구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뭐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정리되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세입자가 임차인이 5억짜리 살고 있었는데 4억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난 전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님이 대출을 마련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행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잠깐 전출을 빼서 이 대출을 실행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불안한 거죠. 자기가 그 전세금을 입금 안 해줄까 봐. 그 불안한 요소만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음, 식으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 좋은 게 당일날 둘이서 만나갖고 있으면 해결이 돼요. 이게 원격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서로 불안해지는 거니까. 네가 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고 내가 하루 차이에. 그쵸. 그래서 그래도 형제님은 또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해결될 거예요. 인상 좋은 거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인상이 험악하면 어이씨 못 믿겠어 이 사람. 그렇게 됩니다. 다분히 오늘 페인트 칠 고생하셨어요. 음, 이따가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와 진짜 진짜 엄청난 손재주를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파티룸에 섭외할 예정이에요. 다분히 빨리 그 페인트 칠해놓고 그 기술을 좀 전수해 죽을 것 같아요. 어, 죽을 것 같아도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기술력을 좀 썩히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페인트 칠하는 비용으로 인건비가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나갈 수 있는 지금 여러 번 갔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아끼셨으니까 되게 잘하신 거죠. 그리고 그 페인트 비용 가지고 이제 문짝 발라서 하는 걸 하셨으니 이제 다음 낙찰 받을 때부터 만약에 2, 3억짜리 지금 민구님 들어가시는 것처럼 1억 이하짜리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 정도 금액을 거래하는 분들은 올수리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20만 원, 30만 원 싸게 깎아주는 것 때문에 집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저도 아주 옛날 일이라서 인천 아파트 처음 팔 때 4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돈 400밖에 안 들었던 거. 그거 생각을 할 때를 생각하면 그때 30만 원 때문에 그 살려던 사람이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거를 다부님한테 정확하게 꽂아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수리하시죠 그랬는데 다부님이 너무 이건 그냥 엄두가 안 나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접어뒀던 건데 저 아파트가 5월 달에도 거래가 3개나 일어났었대요. 그러면 다부님께 제일 싸니까 사실 갔을 때 조금 향기라든지 어떤 분위기나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었으면 그걸 살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다부님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공개를 하겠지만은 등기부를 봤던 것 중에서 이제 등기부 보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이제 등기부 특강도 개강을 하곤 하는데 거기에 다부님 사례는 항상 들어갈 거예요. 인생 극악한 난도를 경험하신 등기부로 그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와 이걸 왜 들어가셨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등기부였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다부님이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대단한 거는 다부님 남편이 먼저 이 등기부의 위험함을 어, 보고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결혼 잘하셨어요. 정말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다부님 약간 틱틱대거든요.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긴 하는데 결혼 정말 잘하셨어요. 약간 다부님이 저지르고 뒷수습하고 남편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둘이 궁합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만나봤어요, 제가. 아이도 만나고 그래서
저 집은 참 친하게 지내면 좋을 만한 집입니다. 네. 애기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애가 스윗해요. 우리 딸 데리고 왔는데 우리 딸 다칠까 봐 갖고 막 잡아주고 그네 막 흔들리니까 잡아주고 와 아니 4살짜리가 무슨 참 깜짝 놀랐네. 나보다 스윗해요. 와이프가 반했어요. 그래서 서한테 제가 제 딸이 서합니다. 그래서 서한테 계속 저 서준이 오빠 생각나냐고 했더니 이제 세뇌를 시켜서 그런지 그림책을 읽다가 남자애가 나오면 서준이 오빠라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잘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우리 한 20년 뒤에 보시죠. 20년 뒤에 얘들이 서로 관심이 있으면 우리 딸을 좀 예쁘게 키워야 될 텐데 뚱뚱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수업 내용은 대체로 말소 기준권이랑 등기부 보는 방법인데 포인트는 말소 기준권에 안 맞출 거예요. 왜냐면 천림하고 민구님이 보내주신 걸 보니까 말소 기준권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말소 기준권,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도와 지식과 수준을. 그래서 막 2, 30명 들어오신 강의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한 부분 중간쯤을 보고 하는데 두 분은 지금 이미 떤 이론적인 토대는 좀 완성이 돼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감히 유추해 보건데 천림도 뭔가 임원 보고 하시는 분이죠. 뭔가 보고서가 임원한테 들어가는 보고를 하시는 분 같고 했죠. 어,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그거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댓글로 썼잖아요. 민구님도 뭐 회사를 다니시진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본인만의 틀이 있으세요. 잘 배우신 거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기부 이해 알려드릴 거고 아까 대학력을 형진님 때문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학력만 보면 돼요. 아파트는 대학력만 위험해요. 사실상 가등기도 위험하다 막 하면서 막 여러분들 겁주는 강의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원래 가등기 있는 것만 들어가거든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에 있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가등기 있는 걸 들어갈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형진님도 지금 두려웠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싫은 소리 못하게 생겼잖아요. 인상이. 그죠? 딱 봐도 싫은 소리 너무 못하고 혼자 참고 이런 스타일 같잖아요.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하고 만나서 자꾸 대면에서 불편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경매에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만나는 방법이 이제 가등기 같은 거 푸는 겁니다. 채권자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가지고 너 가등기 이거 걸어놨던데 이 선순위 가등기를 진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돈 주면 이거 너 지분 나한테 넘길 거니? 아니면 너 진짜 이거 지분 가져갈 거야? 가져갈 거면 같이 팔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가등기가 지분에 걸려 있는 물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거 해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파트를 왜 이런 식으로 뚫냐면 천님이 완전히 이해를 하셨더라고. 부산 대구가 매수 지수가 10이니까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안 사는 것 중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지역을 들어가면 거래는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역발상으로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숙제 올리시는 분들 보면 대구 들어간다 했는데 또 수성구 들어가 있고 또 부산 검색하시면 또 해운대 들어가 있고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매수가 10이건 5건 인기가 좋아요. 그런 데는 뭐 그래도 10명 들어와요. 6명 들어오고. 경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민구님 좋았던 거 뭐냐? 아산 지역이 지금 그래요. 아산이 올해하고 내년에까지 입주 물량이 폭발이에요, 폭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도 좀 생기고 있는 추세고 이러니까 가격이 1억 이하로 막 떨어지고 50%에 낙찰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민구님 조사하신 거 좋았던 거는 3월, 4월, 5월에 거래량이 잔뜩 있어요. 이러면 이 집은 누가 사는 거야, 자꾸. 투자든 뭐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싸게 사서 그 가격에 팔면 되지 않나요? 저는 원래 단기간에 파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단기간에 파는 거를 워낙 원하시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제가 대신 이제 총대 메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구 농공 두 개를 이제 성공을 시켰고 협상까지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걸 보시면 굳이 요즘에 생각해 보면 지분을 들어갈 필요도 없겠어요. 싼 물건도 많고 일괄 매각했고 협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약간 약간씩 수정해 가는 겁니다. 지분 들어갔던 건 재건축의 소요도 있고 사람들이 호재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들어간 거고 아닌 물건은 한 개를 옹개로 잡고 옹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제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경험을 좀 쌓으셨으니까 꼭 제주만 보지 마시고 한 번도 안 가도 돼요. 전화로 소통해도 되고 사람 보내도 돼. 뭐 수고비만 좀 주면 됩니다. 바토너 쓰면은 10만 원, 11만 원 주면 되고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데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섭외해 드려갖고 그분 식비 정도 주시고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이 하실 건 뭐냐면 무인 원격 조정을 연습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이제 시각화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 머릿속에 무인 원격 조정이라는 말을 자꾸 심어 놓으세요. 저 지방 투자할 때 한 번도 내려간 적 없어요. 지금 제가 천안에 들어간 신축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다부님하고 같이 한번 갔다 왔어요. 키 불출 받고 막 하는 것도 다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월세가 나갔어요. 좋은 가격에 나갔고 원금 갚아가면서 이자도 그 사람이 다 내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거기서 손실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망한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아파트 신축은 신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게 손해를 전혀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가장 안 좋을 때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팔리는 아파트를 들어가면 팔리기는 하는 아파트를 들어가면 바로 수익을 치고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확정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오래 갖고 있는 거 좋아합니다. 포지션이. 근데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성과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려다 보니까 제가 약간 바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부님이 약간 부추기는 것도 있고요, 옆에서. 좀 빨리 해봐,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흥미진진해. 여러분 댓글 달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좀 엉성해가지고 대항력 자꾸 놓치는 분도 있어요. 오늘 8억 쓰신 분 같은 경우에 박재님과 그 챌린지 하시는 분 중에 있었는데 8억 보증금 임차인을 안 보고 그냥 8억을 쓰신 거예요. 그럼 16억에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강사들의 1년 내내 수업 자료가 됩니다. 1년에 2분 정도는 꼭 나옵니다, 이런 사람. 수지구에 작년에 나왔어요, 11월 달에. 올해는 그 사람이 될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구님한테 너무 감동받았던 거는 일단 잘 찾고 가격감이 너무 좋아요. 입찰을 많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8천짜리를 입찰가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선정되어 있는 매물 자체가 안 팔리는 게 아니었어요. 팔리긴 팔려. 그런데 공시가 1억이 하니까 주택수 산정도 안 되잖아요. 이러면 완전 부담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뭐 100주택이어도 그거 들어가는 거 아무 손해도 안 나요. 세금적인 손해도 전혀 안 납니다. 취득할 때도 주택이 아니고 팔 때도 주택이 아닌 걸로 팔 수 있잖아. 매매사업자니까. 가능해요? 이런 거는 1000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순간 지금 그 현금 태우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공동투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검증되신 분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제 수업 들었던 분들만 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결이 되게 비슷하신 분들이라서 막 꼬리표 물기 하면 드르륵 달려요. 그래서 이분들을 갖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릴까 생각도 들고요. 한 300만 원 넣어가지고 단기간에 팔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부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지금 클래스 U 강의도 런칭해야 되고 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오늘은 우리의 목적 달성. 이 수업 오늘 2강을 듣고 나면 뭘 이해하시냐면 대학력은 완전히 끝나야 돼요. 대학력은 완전히 끝나야 돼요. 형제님도 지금 대학력 약간 헷갈려요. 대학력은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개로 나눠, 두 개로. 용어를 두 개로 쪼개요. 쪼개로. 대학력은 배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 개로 쪼개면 돼요. 배당을 받는 건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하나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업그레이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확정일자를 찍지 않은 계약서가 경매에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묵시적 갱신하면서 그냥 와버려가지고 그냥 뭐 확정일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신고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최근 추세는요, 사람들이 부동산적 지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2배 오르는 걸 받고 내 집은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서울은 진짜 불패네? 라고 하면서 역귀성입니다. 역귀성. 옛날엔 창원으로 버스 타고 선생님이 차 대절해서 내려가서 50개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매물 없애버리던 기억나시죠? 2년 전에? 저는 그런 강사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강사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혼자예요, 혼자. 아무하고도 얘기해요. 용쌤 한 명. 용쌤 한 명. 그런데 여기에요. 이제 거꾸로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해도 뭐 연봉 한 10억씩 되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아니면 쌀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농업 경영체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와서 괜찮은 곳을 사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 경매 좀 한대, 줄부가 경매 좀 한다는데 그럼 수업 하나 듣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경매로 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낙찰 받으러 오시는 분들 주소지를 보면 제가 서울중앙지법 갔을 때 거제도, 창원, 김해, 목포 사시는 분들 있었고요. 네 분이.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들의 주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1번 추세가. 그러니까 서울이 꺾이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역으로 서울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낙찰 받을 수도 없고 거의 그냥 시세가대로 사게 돼요. 알겠죠?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어려운 거. 가등기라든가 아니면 다 포기한 거. 보증금 미상 물건인데 시기도 엄청 오래돼가지고 뭐 조폭이 개입돼 있다거나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막 사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연변 조폭설 막 이런 게 난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전입신고만 거기에 돼 있다고 하는 거를 가려는 방법 첫 번째를 익혀야 돼요.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계약된 날짜, 소유권 이전 계약된 날짜 이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이트에서 그냥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물건을 역으로 찾아요. 그러면 30대 1의 경쟁률이 한 5대 1 정도는 낮아져요. 아리까리 하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다고 대항력이 가져지는 것만은 아니다.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그 전에 들어온 애들이 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했던 우리는 두 개의 등기부를 볼 수 있어요. 등기부는 날짜가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천님 아세요? 왼쪽과 오른쪽. 지난 시간 1강 때 설명했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계약일자잖아요. 계약일자. 근데 계약일자하고 등기 친 날짜 사이에 전입신고된 거. 이것도 대항력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가족 하나 그냥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다고 임차인이 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임차인이 자기가 잔금도 납부하기 전에 계약 쳐놓고 나서 새로 전세나 월세를 준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거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배당하고 분리했죠. 배당 쪽으로 와볼게요. 배당은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받아요. 그러니까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 신고 시스템 작년에 제가 이제 많은 걸 개혁했죠. 만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만졌다는 거는 그전에는 좀 잘 안 갇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야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배웠고 지금 선생님들도 그런 사례까지만 많이 가르칠 겁니다. 근데 2, 3년 이전부터 확정된 법적 효력이 있는 날짜는 국토부 실거래 신고, 부동산에서 하든 매수인이 하든 매도인이 하든 셋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는 거예요. 걔가 실거래 신고를 사이트에다가 클릭해가지고 전자서명 받는 걸로 올린 그 날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역으로 치자면 주소 검색했을 때 국토부 실거래가에 조회가 되거나 이 조회가 된다는 건 아실이나 네이버에 거래 호가로 떠 있습니다. 실거래 일자로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물건은 확정일자가 없다고 표기된 스피드 옥션이 있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최근 업데이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책을 읽어보시면 아니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열람원을 떼봐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최근에 개정되어 뚫어가는 과정이에요. 국토부 실거래 신고된 날짜는 전산에 입력하고 모두가 전자서명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걸 계약의 성립일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 판결문이 어떤 효력을 미치냐? 실거래 신고가 돼서 우리 눈에 네이버나 아실에 떴다라고 하는 매물이면 얘는 확정일자 있는 겁니다. 그냥 없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에 유래를 할 수 있냐? 확정일자 없다고 나온 물건 중에 내가 실거래 내역을 찾아내면 이거는 경쟁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것까지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서 이것도 3대1, 5대1이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줄일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30대 1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30대 1, 50대 1 많던데. 말소 기준일하고 확정일자가 같은 날도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 말소 기준일의 조건이 되는 거는 근저당 가압류 같은 그런 권리적 조건이요. 민법상 권리적 조건. 이게 확정일자하고 같다라는 말은 확정일자하고 같다는 말은 대항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평진님 구별하세요. 확정일자는 대항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입신고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고쳐야 돼. 말소 기준일자하고 전입신고가 같은 날 대항력이 없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말소 기준일 이 얘기 아예 안 하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두 개가 다른 용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 이 질문에 확정일자가 전입신고로만 바뀌면 형제님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판례상 말소 기준일 근저당이 잡혔을 때 전입신고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입신고 일자는 12시, 저녁 24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근저당이 선순위가 돼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민사상 그렇게 되고 나서 나는 그날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날 이 등기 부를 때도 나오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사람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현 단계의 판결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 3심까지 안 갔어요. 오래 걸려요. 1, 2년 뒤에 일일 거예요. 1, 2년 뒤에 또 바뀔 거야.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늘 본 물건이 당일날 확정일자가 아니고 아마 전입신고일 거예요. 확정일자면 아무 상관없고 전입신고면 상관 있고 확정일자면 전입신고 뒤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대항력이 없어요. 맞죠? 근데 오늘 본 물건이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입신고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확정일자가 혹시 같았다 그러면 이건 대항력 없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한 거잖아 아직. 맞죠? 만약에 형제님 질문한 물건이 지금 이게 맞았다면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진짜 어려운 건 말소 기준일을 적고 전입신고 같은 거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직 법원이 근저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저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갚아줄 돈이 별로 없는 거지. 1, 2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3심까지 안 갔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모르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날 얘가 근저당을 잡으면 사기친 거잖아요. 그 민사상의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됩니다. 이거 기망행위잖아요. 이런 걸 기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가 전세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했을 텐데 그걸 속이고 근저당을 걸어놓은 거니까 기망행위가 명백히 있죠.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 당분간 대항력은 없지만 이 사람은 확정 판결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귀찮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낙찰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전 소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낙찰자에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겁니다. 요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건 아직까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두 개가 같아버리면 명도가 어렵지 않을까? 이 사람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명도하는 방법은 만나서 알려주는 거지. 이거 사기죄 성립 요건 되니까 저 사람 자산 남은 거에 있어서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배당금 받아간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잠깐 한 달 동안 법원에 머무르니까 제가 낙찰을 받아서 냈던 돈에다가 배당금 가압류를 걸어서 가져가십시오. 배당금의 채권 추심 압류 명령을 걸 수 있잖아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다시 봐봐요. 절차가 대항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만약에 말소 기준일자가 전입신고와 같은 물건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저는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안 들어올 거야, 지금. 근데 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돼요. 가서.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완전히 무슨 나를 시처럼 볼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돈 못 받겠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당신과 소통하면서 치겠다. 소통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전 소유주한테 자꾸 그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손해배상의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대여금 지급이라든지 보증금 미납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걸리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그 사람이 송달만 받으면 확정 판결문이 나온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네가 딱 판결문이 발행된 상태가 있으면 내가 그 날짜를 너하고 소통해가지고 그때 잔금을 칠 테니까 잔금 쳐져 있는 상태에서 배당이 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네가 갖고 있는 그 판결문으로 법원에 있는 배당금에다가 제3채무에 관한 압류를 걸어라. 그러면 너는 그 전세금 받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지만 네 돈은 지켰잖냐. 꿀팁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나가주면 고맙겠다. 넌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명도 해결이죠? 괜찮지 않나요?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굴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매우 기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말소 기준이라고 전신과 같은 물건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내가 2년 전에 강의할 때 한 번 본 것 같아, 한 번. 그래서 그 들어가려고 그래 놓쳤어.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수는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어요. 저처럼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지역만 기억이 나는데 천안 근교였던 것 같아요. 천안 아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천안 아산 쪽 5천인가 8천인가 제가 기초반 처음 강의를 했을 때니까 그 맨 처음
다부님은 기억날지도 모르겠다. 저 처음 했다고 소액 내 집 마련 무료 특강. 다부님 기억나요? 그때 원래 근저당하고 첫 강의 안 들었어. 그때 날 몰랐구나. 아, 다부님은 모든 강의를 다 들어가지고. 그렇죠. 오,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는 누구냐면 제3 채무자 법무부 장관 이름을 넣긴 합니다. 넣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수신인은 누구냐면 채권 배당계. 무슨 무슨 지방 법원 채권 배당계가 돼요. 법무부 장관의 와, 저런 걸 어떻게 해봤으니까 알죠. 전주, 가부님, 전주 물건 하나 받아가지고, 천림이, 잠깐만, 천림 어디서 이래요? 지금 해외 자꾸 나가신다 그러는 거, 뭐 외교부 소속 아니에요, 이거? 법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인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겪지 않았으면요, 그죠? 나도 이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내가 채권 추심 압류를 걸 수 있다는 거를 그 사람이 알까봐. 와, 다행히 근데 그 사람이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거 취하 좀 해줘라. 취하 좀 해줘라. 내가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해가지고 취하해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행정체계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배당금을 추심 압류 걸라고 하면은 배당금의 당사자라고 하는 게 법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법원에게 걸까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겠네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안 했나? 제가 갑자기 이상한 걸 눌렀네요. 자, 두 가지로 갈게요.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배당하고 달라요. 확정일자는 배당, 전입신고는 대항력. 두 개를 기억해요. 대항력은 뭐냐면 배당 못 받는데 그 돈을 낙찰자에게 계좌이체 받을 거야가 대항력이에요. 자, 이제 우리 완전히 구별했죠. 다분님은 이제 완전히 이해되죠? 강의 편집하면서 엄청 한 1000번 들었지, 1000번. 그죠? 이제 이해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서 올리는 것 중에 자꾸 대항력을 놓쳐요. 아파트는 대항력만 안 놓치면 돼요. 어차피 배당받는 거는 나랑 무관하잖아요. 배당받는 건 내가 어차피 잔금 쳤어. 잔금 친 돈으로 지들끼리 나눠 갖는 건데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당해세 물어보는 사람 초짜예요. 우린 초짜티 내지 마요, 이제. 뭔 상관이야, 당해세가. 30평 기준으로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를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집행비용 막 고민해. 아니, 그럼 경매 친 사람이 당연히 영순위로 받아가는 게 맞지. 근데 나랑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이라 궁금한 건 다 알겠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철림처럼 배당금을 추심압류 건다 이러니까 이거 법원에 걸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대항력밖에 없다. 근데 형제님한테 지금 알려드릴 거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 이거는 뭐하고 연관있냐면 확정일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일자랑 연관이 있는 거. 형제님이 그 사람을 상대로 설명해줘야 되는 내용. 와, 이거 실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야, 형제님 실사례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확 되죠. 저 사람한테 이게 말해줘야 되는 거는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이야. 하나가 더 붙어. 최자가 붙어요. 최우선 변제권은 가로 열고 소액 임차인. 이제 법은 항상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뭔가를 규정해야 되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뭔가?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순위하고 배당 순위하고 상관없이 주는 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은 순서하고 상관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먼저 주는 걸 우선 변제라고 해요. 다시 그럼 이제 여러분이 머리에 물음표 100만 개. 왜 순서하고 상관없지? 채권은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용어 어렵네. 채권하고 물권이 나오니까. 채권은 뭐냐면 돈 빌려준 돈죠. 특히 여러분이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들. 그러니까 등기소 가가지고 여기에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재산 행사권에다가 제한을 건 행위를 불편하지만 안 했어. 불편해서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돈 줘야 된다는 서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접수를 했네? 이거는 배당 절차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상관없이 금액별로 나눠 갖는 게 맞는 거야. 법은 이렇게 봅니다. 네가 1월 22일에 받고 내가 3월 22일에 그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돈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법은요. 그래서 2천만 원 빌리고 뒷 날짜에 3천만 원 빌렸어도 이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를 우리가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이제 여러분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배당 절차에 들어갔는데 내 채권을 우선 변제해 준다는 건 순서를 상관 있게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이게 확정일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원래 확정일자가 없으면 네 빚이나 저 사람 빚이나 다 채권이니까 그냥 안분해갖고 나눠주는 게 맞잖냐. 근데 네가 확정일자를 하나 찍어놨다는 그 수고로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뒤에 사람보다 네 걸 먼저 줄게.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던데 이거 배당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파트처럼 높게 낙찰되면야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밑에 채권자하고 분리돼서 내 걸 먼저 받는다는 거는 빌라 같은 거 낙찰됐을 때는 진짜 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형제님? 나는 형제님 이해시키는 게 목표지롱. 저 두 분들은 약간 이거 다 알아요, 지금. 형제님 이해시키는 게 목표예요. 다시 두 개로 나눴어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하고 배당하고 그 다음에 안분 배당해야 할 채권을 먼저 준다라고 해서 그냥 우선 변제권 요 세 개를 묶어 놓으세요. 대항력은 뭐냐? 대항력은 배당하고 무관해. 배당에 참여를 못해. 그런 돈까지 보호해줄게 임대차보호법에서 새로 만든 별동대 같은 법이에요. 근데 난 대항력이 있는데 저기 뭐냐 배당도 받아가는 사람도 봤는데 그거는 대항력 전입신고도 있고 확정일자도 다른 거보다 먼저 찍어놨으니까 배당 신청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항력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물건은 이런 게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헷갈릴 수가 있죠. 맞죠? 아니 이걸 설명해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강의에서 이거 설명해준다고 제가 욕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듣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대. 그래서 소수일 때만 합니다. 소수일 때만. 대중들 막 80명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나가니까 하나둘씩 화면이 꺼져요. 팍팍 화면이 꺼지면서 모르겠다. 씨. 경매 씨. 겁나 씨. 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다부님도 조언을 많이 주시는 편이고. 근데 우리 이제 세 명밖에 없으니까 세 명만 이해를 하면 이런 게 진짜잖아요. 사실 이걸 알아야 아파트를 들어가죠. 이것도 모르고 대학력하고 저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확정일자 할 질문에 전입신고를 물어보고 전입신고 해야 할 질문에 확정일자를 물어보면서 채권과 물권은 뭔가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저도. 먼저 이 용어에 대한 구별이 두 개가 나뉘면 같이 있는 거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만약에 뒷순위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그 사람 전략이야. 배당 신청을 하면 낙찰자한테 피해를 덜 입히는 거야. 나는 배당금도 받고 못 받은 것만 네가 줘. 약간 꼼꼼한 사람이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일부러 배당 신청 안 해. 그리고 근저당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근저당권자한테 1,000만 원 정도 더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저당권자는 내가 배당 신청을 안 해주면 더 많이 받아가잖아요. 이런 생각까지 못 해봤구나. 역발상이야, 역발상. 그러니까 경매를 당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경매를 당해도 야, 나 배당 신청 안 할게. 그 대신 너 나한테 500 줘. 안 줄 이유가 없죠. 안 줄 이유가. 내가 1억 신청을 해버리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못 받는데 야, 내가 1억 배당 신청 안 할 테니까 1,000만 원만 나 줄래? 오케이, 1,000만 원 줄게. 배당 신청 하지 마. 대항력 받아가지고 얘는 어차피 대항력으로 대자이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전세금에 내 노력과 고심하고 슬펐던 그런 것까지 보상하는 위자료까지 챙겨가는 거 아닐까요? 너무 안 좋아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전세로 살고 있어도 알아두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답은 아니에요. 나 뭐 잘못했어?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알려줘야 돼? 좋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좋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배당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날짜가 빠르면 뒤에 근저당 걸고 있는 은행하고 협상도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니 은행 돈 하나도 못 받아. 아니 뒤에 사람일 경우가 많겠죠. 은행은 전세권자가 들어있으면 어차피 대출 안 해주거든요. 이금융권 대부업체거나 아니면 개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개인이나 대부업체하고 만나가지고 대부업체는 좀 짜겠지. 개인한테는 너 돈 한 개도 못 받는데 나 때문에 1억 받게 됐으니까 2,000만 원만 줄래? 안 하려면 말고 안 하면 나 배당 신청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하나예요. 하나 차이의 지식만 있으면 조금 더 손해를 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그 사람도 고마워하죠. 내가 그냥 꼼꼼한 사람에서 다 신청해버리면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자, 오늘 첫 페이지인데 굉장히 너무 많은 걸 했나요? 이게 다 소화가 되려나?
3명이니까 소화가 될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대학력하고 구별해요. 대학력은 전입신고다, 확정일자는 배당과 관련돼 있다. 둘 다 있는 걸 우리가 주로 만나지만 80%의 아파트는 둘 다 있는 걸 만납니다. 근데 둘 다 없는 걸 만났다. 한 개만 있거나 뭐가 빠져있네?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적어도 10대 1은 제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있어? 제껴. 보증금 미상? 제껴. 확정일자 없다고? 제껴. 그 사람들 좀 피하면 되잖아요. 네, 선순위 임차인이 8,500만 원의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형수님 이거 알고 질문하시는 거죠? 전입신고 날짜가 뒤에 있는 말소 기준권 선순위 권리보다 빠른 거예요. 네. 오케이. 6,900의 낙찰을 받으면 네. 나머지 어떻게 되나요?는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저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역으로 추정해 봅시다. 대항력이 있다는 건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고 전입신고했다는 건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니까 요즘에 계약서를 쓰면 거의 확정일자는 있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찾으셔야 돼. 형주님이.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X로 돼 있는지 O로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 배당 신청이 X면 이거를 6,900에 낙찰받으면 1억 5천에 낙찰받는 게 되는 거고요. 배당 신청을 했으면 6,900 낙찰받으면 6,900 주고 6,900 뺀 한 1,000만 원 돈 정도만, 1,400만 원 돈 정도만 인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지. 다부님, 오늘 거 유튜브 짤이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한 적이 없잖아, 잘.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내가 말하면서도 완전 오늘 신나는다 싶네. 이거 이해가 되죠? 근데 유튜브에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안 봐요, 이거 일단.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안 보는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 느껴집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80%다. 같이 있는데, 그 같이 있는 게 어떻게 된다? 쓸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러면 어떤 걸 볼 때, 야, 씨, 배당 신청 다 하지 왜 안 한 사람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하게 된다. 배당 신청 안 한 사람이 더 고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근저당이나 가압류 쪽으로 가가지고, 근저당이나 가압 쪽으로 가가지고, 물밑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대체로 이제 임차인을 잘 모르니까,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을 찾아가서 역제안을 했을 것이다. 제가 근저당이나 가압류 걸었던 사람이면 임차인을 찾아가서 말할 것 같습니다. 야, 500이나 1000 정도 줄 테니까 너 배당 신청 안 하면 안 되니?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 지금 역할 연습 해본 거예요, 다. 이게 재밌기까지 하대요, 다부님. 장난 아니야?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해도 재밌기까지 하대. 유튜브 각이야, 유튜브 각이야, 이거. 각이야. 네, 이거 심리전이에요. 진짜 심리전이에요. 거의 심리가 대부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꾸 협상에서 막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생각을 하던데 그냥 틀이 정해져 있으려면 먼저 자기 기준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막 지르려고 하시는 분들 뭐 실천을 먼저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확히 알고 본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를 얻고 싶고 이 물건에 들어가서 얼마면 내가 충분히 내 노력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감을 자꾸 잡으셔야 돼. 그거를 낙찰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자꾸 일치시켜 가시는 그 연습이 없이 들어가신들 1, 2천 차이 나면 아씨 떡 사 먹었는데 2천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거고 그죠? 100만 원 차이로 폐차라면 아 너무 아깝다 100만 원만 더 썼으면 근데 그 100만 원이 수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을 먼저 세우려면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먼저 정하시고 그거를 시세하고 자꾸 맞춰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철림하고 민구님이 너무 잘 따라오시는 것 같다. 특히 철림은 진짜 지금 요즘에 거의 다 맞추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오차가 거의 5% 10%로 줄었어요 지금. 제가 철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다부님이 혼자서 열심히 하실 때 그 느낌이 들어요. 다부님 처음에는 1억 차이 나고 막 5천 차이 나고 막 말도 안 되고 낙찰 받았는데 유찰 내고 막 뭔가 놓친 거잖아요. 근데 점점 5%로 줄어들더니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다부님한테 전국 물건을 다 시켰거든요. 스피드 옥션에 나와 있는 아파트 다 해라. 강원도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쫙쫙 긁어갖고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부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입찰가. 야, 제일 잘하실 테니까. 제일, 지금 현장감이 제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챌린지 하고 계신 여러분이 그 지역을 눈여겨보시면서 자꾸 들어가 보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강사가 여러분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난 모의입찰을 적어도 100번 해봤는데 안 해본 강사가 자기 경험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지역 시세나 매수세를 어떻게 알아?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중에 저는 이런 게 제일 웃겨요. 이런 거는 제가 뭐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입찰가만 정해주세요. 막 이런 질문 있죠. 아니, 내가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와, 이건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스피드 옥션 한번 봐요. 근데 내가 아는 지역이 아니야. 잘 아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대략 뭐 밑에 스피드 옥션 3개월 평균 낙찰가도 있고 뭐 앞에 경매된 거 이거 보고 대충 추론하겠죠. 이 대충 추론한 게 여러분이 열심히 입찰 비교해 본 거랑 이게 정확도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본 사람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고 잘하는 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심리나 전략 게임이에요. 아까 형진님이 했던 문제 상황을 딱 던졌을 때 저는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입장을 서로 고려하면 어차피 돈 못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근본을 딱 볼 수 있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심리의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저당하고 감류에 있는 사람도 돈 못 받을까 봐 불안한 심리니까 나한테 돈 좀 주면 네 받게 해주지 이런 것도 심리잖아요, 사실. 맞죠? 그 태화 얘기하면서 그것도 좀 더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지난번에 대구 장금 납보고 이제 부산 태화로 출발합니다. 얼굴이 나와버렸네. 다부님 이게 좀 나 보인다 이거. 코가 보인다. 여기는 헤로님이고 여기는 까먹었다. 이름 뭐였죠, 다부님? 소연님. 짱쓰리 소연님이에요. 자, 태화재건축은 4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4,832만 원을 얼마 만에 경쟁을 뚫고 낙찰받을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몇 대 1? 제 스타일과 결을 아시는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30대 1? 형님, 저는 30대 1 안 들어간다니까. 30대 1 자체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5대 1. 오케이. 철림의 인사이트를 발휘해보세요. 2대 1. 철림이 가장 가까워요.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지, 이거. 아, 너무 높게 썼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본 사람들은 공동투자한 거거든요.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저와 공동투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다행히 뭐 내 앞에서 까진 않았어요. 다부님한테 뒷담화 깠을지는 몰라도 저 새끼는 3,900에 받을 수 있었던 거를 4,800에 1,000만 원을 높게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저희 이번에 폐차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거 하나 받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재건축 들어갔는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났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잘하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전 조합하고 다 통화를 하고 재신청해가지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확정 짓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4분의 1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산물권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내려가기를 바랬겠지. 지금 조합이 약간 흔들리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반반이었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팔거나 아니 빨리 털고 나올까? 뭐 이런 생각. 협상은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75년식이니까 당연히 재건축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파트 오래된 거라고 해도 구역 자체가 크게 묶이면 재개발 지역 내에 아파트 물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편입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괴정 5구역이라고 하는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괴정 5구역의 현황을 파악해 오세요. 이거는 제가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냥. 왜냐면 괴정 5구역이라고 하는 줄부가 뭔가 하고 있대. 다부님이랑 뭔가 하고 있대. 사람들이랑 같이 했대. 이게 관심이 가거든요. 여러분이 신문 기사를 찾아도 좋아하는 연예인 기사를 좀 더 오래 보게 돼 있어요. 연관이 있거든. 자기랑 연관 있는 사람이 이 물건에 들어갔대. 그러면 더 재밌게 찾아질 겁니다. 주부는 뭘 보고 들어갔지?
지금 조합은 갈등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10년 이상 보면서 사업 시행까지 1년 8개월 내에 끝낸 사람은 이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빨라. 능력이 엄청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카톡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능력이 너무 약해요. 너무 사소한 게 약해. 팩스 번호 공지하는 거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해. 막 아줌마들 돗대기 시장이에요, 진짜. 근데 어떻게 끌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또 유튜브는 또 열심히 해. 홍보는 하고 싶어. 근데 조회수 엄청 낮아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분이라 온라인에 너무 취약하셔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3명, 4명이 있으면 보통 상속 지분이라는 거 생각드시죠? 지분 강의까지 같이 할게요. 지분 강의까지. 지분도 수익률을, 아니, 그 경쟁률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지분 들어가실 때는 상속만 들어가세요. 상속만. 상속만. 상속받은 거는 그 집에 애착이 없어요. 내 돈이 아니거든. 특히 나이대가 있으시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다 있으실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으면 집이 따로 있다는 소리고, 봤더니 다 집이 따로 있네. 그죠? 넘어간 사람 이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집이 다 따로 있어요. 이 집 주소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현대 아파트고 보라 아파트고 이런 거 보니까 이 두 분은 좀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은 좀 빌라 같은 데 사시는 것 같은데, 뭐 단독주택이지 않고 501호가 돼 있으니까. 가장 좀 돈이 없지 않을까. 맞죠? 그런데 이 예상 진짜 맞았어요. 이분이 돈이 제일 없어요. 이분은 제가 공시지가보다 10%더 싸게 산다 그랬는데 바로 넘기겠다고 전화 왔던 분이에요. 바로 팔아, 바로 팔아. 처음부터 판대, 그냥. 처음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판대요, 그냥. 무조건 판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추강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집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집 주소로 조사를 해보면 진짜 안타까운 현상이긴 한데 자본주의는 집 주소가 가격이 돼 있고 그 가격이 매겨진 거에 따라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저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 유튜브 올리지 마. 장난 아니야. 이거 올리면 이거 댓글 악플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건 야, 이 주부 쓰레기다. 막 이 장난 도배됩니다. 도배돼. 일단 그런데 이미 그렇게 급지가 나뉘어 버렸어요. 지금 일단 강남에 주소지가 돼 있는데 그게 아파트야. 20억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억을 뭐 빚을 끌어들 어쨌든 만들어내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도 타이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주소 미리 검색해 본 겁니다. 이쪽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또 와이프가 엄청 깐깐합니다. 전략은 이분에게는 엄청 칭찬했어요. 와, 진짜 많이 하시네요. 재건축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니. 수익률을 진짜, 와, 정말. 리스크가 크면은 이익도 크다는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이분한테는 그런 전략을 택했고요. 이분은 그냥 무조건 사가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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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계획도 되고 있었고. 이분하고 이분 두 분이 여자분이니까 친한 거죠. 자매가 형제보다 친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분을 통해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침묵 모드였어요. 한 달 동안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다 사게 되니까 조용히 두 분이 이제 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역시 자매 먼저 포섭. 이분은 이분은 어차피 배제하고 갈라 그랬어요. 그냥 세 개만 사서 갈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짜에 그냥 동의했어요. 마지막 날짜에 어거지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등기부를 볼 줄 알게 되시면 이건 이제 제가 좀 자세한 강의를 할 때는 앞에 상세 사항까지 보면서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등기부 이렇게 보고 가시면 전략이 먼저 다 나와요. 근데 그 전략이 대체로 맞아요. 등기부는 정말 어떤 그 자산 하나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장편 대하 서사시를 쫙 풀어줘요. 그래서 제가 다부님한테 제일 뿌듯한 게 뭐냐면 다부님이 이제 등기부를 보면서 이제 하루 종일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신경님의 토지 소설 읽는 느낌으로 24시간도 분석할 수 있어. 등기부만 보고.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 말고요. 소유주 한 명 쭉 살다가 뭐 넘어와서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거는 엄청난 대하소사시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고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4분의 3을 공시지가로 인수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택을 공시지가로 인수해 오는 경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투자로서의 이제 투자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10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네가 해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다부님도 처음에는 이 공시지가 인수의 의미를 잘 모르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부님도 자기 실거주 1주택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는 50%에 산정이 되잖아요. 게다가 얘는 재건축 확정이 됐던 물건이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4억까지 올라갔었던 물건이에요. 4억 2천에 거래가 된 물건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1억대로 떨어져 팔리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4,800에 받았으니까 4,800과 9,820 1억 한 3, 4천 되지 않습니까? 이게 4억 2천까지 올라갔던 물건을 1억 3, 4천에 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피가 다 빠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억 2천 3천에 팔린단 말이죠, 지금. 그죠? 근데 이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이제 추가항호를 꺾은 겁니다. 추가항호를 꺾었는데 지금 조합 망가진 거 알잖냐? 갈등 엄청 많고. 네가 내 거 인수해 가라. 내가 낙찰받은 가격에 줄게. 나 진짜 취득세 정도만 손해보고 너한테 줄게 그냥.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불안해진 거죠. 그 리스크 네가 떠안아라. 이렇게. 리스크를 엄청 강조한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느끼기에 추강호의 와이프는 지식은 없는데 재테크적 감각은 역시 돈 냄새는 여자가 잘 맡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말을 들으면 아파트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거 레알이야, 레알. 다부님의 경우도 맞았고 남편은 끝까지 부정적이었어요. 아마 제가 본 여자분들 거의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 형제님도 여자분이시니까 아파트를 제가 제주도를 가보고 그 아파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몰라요. 전 지도로만 본 거니까. 하지만 형제님이 고른 그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해되시죠? 당연하죠. 형식 경매도 말씀했죠. 형식 경매는 근데 미리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형식 경매를 사실 다 꺼낼 필요가 없었던 게 나는 지분이 너무 작잖아요. 내가 작은 걸로 니들 걸 경매 넘겨가지고 하면 이 최강호라는 사람은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그거 낙찰가 넘기면 지금 당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까지 온 거죠. 아니 너 단독이었잖아. 단독이었으면 뭐 네 개 다 같이 판다고 해서 단독이 아니겠어?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 새끼 고수네 라는 생각을 쓰고 있어요. 다음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지? 통화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추강호랑만 통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추강호 와이프랑도 한 1시간 통화하고. 그래서 더 통화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자로 뭐 보냈냐면 더 이상의 통화를 하시는 건 모두 다 녹음되어가지고 법적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제가 다 클로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클로버 어플은 통화 녹음된 거를 다 녹취록으로 바꿔주거든요. 클로버 어플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를 글로 다 바꿔줘요. 그래서 그 녹취록은 증거 효력이 있는 걸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톡이 있지만. 그래서 앵간하면 저는 카톡하고 문자로 하라고 얘기하지만 통화 오래 한 경우 같은 경우에 통화에서 이 사람이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죠. 그걸 클로버 언론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갤럭시를 쓰셔야 됩니다. 아이폰 쓰시면 경매 투자자는 아니야. 모든 통화 녹음이 안 되거든요. 모든 통화에 녹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부님 초창기에 흑화된 버전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부님 진짜 언제든 장난 아니야. 터트릴 수 있어. 나 장난 아니야. 다부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제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다부님하고 이 정도 농담을 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벌써. 오래됐네요, 우리. 형제님도 거의 초창기에 만나신 분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철님하고 민구님은 좀 처음 뵙는 분이지만, 이 두 분은 그냥 너무 오랜 인생을 나눈 사이 같아요. 통화도 많이 했고, 맞죠? 같이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갔어요. 관리 처분인가 다 끝나버렸는데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되는 조합이 밀고 들어왔는데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면 이것도 여러분 숙제로 하나 드릴게요. 줄부가 이런 거 조사한다. 수도권에 남양주에 평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내. 저도 남양주 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 진주 아파트인가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 땅까지 다 밀어놓고 지금 땅 전체가 경매에 넘겨질 상황이 있어요. 둔촌주공도 망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둔촌주공도 시공사하고 갈등 8,300억 갈등이 있었을 때 시공사가 만약에 공사를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해버렸으면 그 땅을 경매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 다 경매 받을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중재한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니들 싸우지 마 이러다가 건설 싸움 벌어지고 니들도 다 큰일 날까 이거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약간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영화 이름이 뭐죠? 이러다 다 죽어 했던 깐부 친구. 영화 뭐였지 이거? 이정재 나오는 거였는데 무슨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가 우리 이러다 다 죽어 하잖아요. 둔촌주공이 그런 느낌으로 정부가 개입한 거거든요. 근데 진주 아파트 정도는 개입을 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였던 거죠. 그 팀이 여기로 내려왔어요. 서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팀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 다 된 재건축을 흔들었어요. 목적은 뻔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면 그 재건축 민 땅 경매로 넘어오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기는 집 다 내어주고 1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할아버지이신 분들은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게 비우호적입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나 태어난 곳 여기서 살다 죽을래.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만약에 이 집을 밀고 나갔어. 그럼 아파트 다 밀었어. 근데 이 사업이니까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무너지면 나는 오갈 데도 없는 월세방에서 그냥 고독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재건축 재개발 한다 그러면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진입 시기는 외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황. 자기 집과는 무관한 투자 물건으로 보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제일 잘 거래가 돼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아파트를 이렇게 알아보고 들어갔고 신임조합장 서태영하고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거 확인했고 그 주영록이라고 하는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걸 연락을 했어요. 최초에는 그 사람은 몰랐어요. 주영록이라는 사람 몰랐어요. 최초에는 모르고 우리는 서태영하고만 했는데 태아 아파트를 갔는데 그 두 개 업체가 싸우고 있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들어간 뭔가 전화해보다가 잘못 찾았어요. 사무실을 잘못 찾아갖고 들어갔는데 사무실 잘못 찾아갖고 들어간 데가 이전 조합장이었던 거예요. 이런 우연히. 우리는 서태영 쪽을 신임하고 밀 뻔했다가 우연히 잘못 찾아 들어간 사업장에서 정말 대박을 만나버렸죠. 이쪽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중지되어 있는지 이 중단된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 진주 아파트 맞나? 아파트 이름이 진주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남양주에 재건축 맞아요? 오케이. 진주 아파트가 저기 그 송파에도 있습니다. 송파에 올라가는 거님 잘 가고 있어요. 거기는 어우 너무 좋아. 가고 싶다. 아 가고 싶네. 왜 진주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거지? 진주 개나리는 전국에 있어요. 진주 개나리 백합 장미 그 시기가 다 비슷합니다. 7, 80년대예요. 아파트 지을 땐 다 꽃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나 봐요. 오케이? 이거 찾아보시면 이게 시행된 초창기 과정에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끝나고 땅을 다 밀었는데 왜 지금 무너졌는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재건축의 진입 시기와 위험성을 알 수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조합이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강남은 다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죠. 강남 재건축은 보통 대기업 임원들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개포 DH 자이 같은 거 올라갈 때 시공사가 손해보고 재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 네임밸류만 가져가고 자기가 손해본 물건입니다. 최초로. 그런 것처럼 지금 원펜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남에 르에라고 원펜타스, 청담의 르에라고 반포의 원펜타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갈 거라서 이것도 공부하시고 오늘 세 개를 공부를 드리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원펜타스하고 르엘은 후분양제, 문재인의 최대치죠.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물건이에요. 그런데 건축 자재와 인건비는 엄청 올라버렸죠. 여기 또 삼성물산하고 르엘은 어디 거지? 차인가? 삼성물산인가? 거긴 삼성물산이 아닌데. 시공사가 손해보게 생겼어요. 이 두 개 다. 그래서 하긴 할 건데 시공사가 손해를 보는 조건은 또 뭔가를 이 두 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필 여기 두 개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예요. 아직까지. 대출 제약도 심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지금 7천 정도에 맞춰진 선인데 평당 7천이면 공급면적 31호 했을 때 한 22억 정도 되잖아요. 이러면 15억 이상 대출 안 나오는 것도 묶이고 전체적으로 합산해도 50% 이하의 대출만 나오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무주택 실거주자가 아니면 들어갈 가능성이 또 매우 낮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엄청나게 롯데구나. 엄청나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 재벌가의 자제들 현금을 22억 증여받을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곳을 공부하면 지금 무주택 실거주로 내가 강남의 혹여나 청담 쪽에
해당 지역, 당해 지역으로 갖고 있었던 내 주소지 하나 때문에 최상급지 아파트가 갑자기 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님처럼 무리해가지고 제주도에 상급지를 들어간 것처럼 서울에서 상급지를 무리해서 진입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시공이 다 완료되고 분양할 때쯤 되면 전세가가 이미 매매가를 넘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스하고 리센츠, 트리지움이 다 그걸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에 신축급이 나왔는데 그 가격을 못 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게 될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부의 최대 치적을 가장 부자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치색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민주정권은 부동산을 잘 못 다룹니다. 항상. 매번 그랬어요. 얘들이 잡으면 모든 걸 다 망쳐놓고 모든 걸 다 올려놔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지금 의석도 많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빨리 올라갈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막 막아서 2중, 3중으로 해놓으면 그게 폭발하는 시점에는 걷잡을 수 없이 2배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런데 이명박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명박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만한 의지를 싹 꺾어버렸죠. 강남 세곡 뭐 다 풀었죠. 개발 제한국 싹 다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싹 올려서 앞으로 10년 동안 니들이 절대 집값을 못 올라갈 수 있게끔 내가 공급을 많이 해버리지롱. 그랬더니 부동산 침체기가 와가지고 박근혜 때 어땠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상황까지 주고 양도세 중과를 5년 동안 한식으로 다 면제해가지고 미분양 없애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 벌어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잡았을 때 좀 위험해요. 그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경매는 언제든 죽지 않아요. 경매는 그런 시장이든 저런 시장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냥 오늘 싸게 사서 내일 팔면 됩니다. 경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시세 증가가 저는 심상치 않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지금 하락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해. 고가 거래가 너무 너무 심하게 잘 돼요, 지금. 오늘 광진 하우스리트 입찰 들어갔었는데 17억 8천였었거든요. 저는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22억에 낙찰이 됐어요. 와, 진짜 여기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낙찰 받았던 거는 취소되고 또 다시 유찰돼서 나왔는데 32억에 낙찰됐고요. 저희가 28억에 낙찰 받았었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나더 레벨의 세상이 있다 지금. 그래서 강남 송파가 지금 묶여 있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광진 성동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보인다. 그러니까 성동이 비싼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전략정비지구가 이제 개발되고 나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서울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산 성동 이쪽이 의외의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는 주변으로 튀는데 성동 광진이 딱 용산 강남 송파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시황들을 제가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접하는 어떤 정보들과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 물론 3개월 정도 지나봐야 이제 압니다. 부동산원에 다 반영돼서 통계로 나오는 시점은 늦어요. 3개월 지나야 돼요. 저는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 봤어요. 여기가 지금 재건축돼서 올라갔거든요. 사하역의 힐스테이트가. 이걸 보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이든 옆에 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걸 눈으로 보면 사람은 눈이 뒤집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제일 억울할 거예요. 지금 여기 소로잖아요, 소로. 소로 3류 정도 될까요? 8m 앞에 있었던 사람은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3배 차이 났는데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 이하로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필수요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제가 볼 땐 추진 동력이 있어요. 빨리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저는 기다리고 싶지만 아버님도 이제 저의 생각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막 지금 그러고 있지만 돈도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저희와 다 같지 않죠.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갔나? 다른 분들 거 그냥 다 인수할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너무 싸게 받았기 때문에. 다부님 동의? 동의 빨리 저기 양주 거 털고. 아니야, 아니야. 이번 건 한번 팔아볼까요?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헤헤. 반말 맞췄지롱 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지금 팔아도 6천, 7천 차익 정도는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3명 걸 인수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세금을 좀 분산시키려고 4명이서 들어간 거를 일반 매매로는 3명 명의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달 동안 등기를 70건 넘게 쳤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익숙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1대 1대 1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한 장으로 작성을 해갔습니다. 메이크센스 하죠? 아니, 어차피 같은 물건이고, 한 명이 한 명한테 팔고, 한 명이 한 명한테 팔고, 한 명이 한 명한테 팔기에 서류를 꾸며갔으니까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제 이 다음에 안에 있는 등기관하고 회의를 냅니다. 등기관들이 분주해. 갑자기 저한테 몰려들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이. 지금 이해되죠? 바로. 같은 주소지고, 파는 사람 한 명당 한 명, 한 명, 한 명 매칭을 해가지고 서류를 썼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법전을 뒤지더니, 우리 밥 먹으러 나간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아버님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래, 멀리 간 게 아니면 오래요. 갔더니, 민법, 뭐 민사집행법을 펼쳐요. 막 이만큼 두꺼운 법전을 찾아놨더라고요. 딱 페이지를 보니까 등기 의무자들이라고 안 나와 있고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들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여러 명이 살 수 있는데 등기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 때는 파는 사람은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문구 조항, 이 글자 들 한 개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한 명이고 매수자는 여럿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한테 갑자기 무슨 불똥이 떨어졌냐? 내가 한 장에 만들어 왔던 요 3명의 서류를 3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이 안 서시죠? 이러면 실거래 신고 필증 다시 만들어 와야 되고요. 등기 신청 서류 다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수입인지는 하나로 봐주겠대. 계약서 한 장이니까. 수입인지는 하나로 봐주겠대. 여기까지 합의 봤어요. 그냥 해야 될 게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다시 부산에 5시간 걸려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 일정까지 뛰고 왔는데. 그래서 간 겁니다. 구청에 갔어요. 구청. 다시 가가지고 진짜 007 작전이었어요. 여기 가가지고 75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옛날에 수기로 작성한 건축물 대장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서고 문을 열더니 들어가서 갱지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복사를 딱 해가 주는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조표라고 돼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현인님인데 3명 걸 갑자기 저 혼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둘이서 나눠서 쓰자. 서류를 나눠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엄청 설득했어요. 이것도 협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류가 다 다시 내려올 수가 없다. 좀 사정을 좀 봐달라. 지금 임의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긴 주는데 서류 보완을 서울 가서 우편으로 좀 해달라. 오케이. 이런 협상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2시간 내에 이걸 해결한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다시 갔어요. 이 과정을 다이나믹하게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6시 이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6시 이전에. 공무원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고 득이 만만해서 밥을 먹기 전에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옆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를 들어간 거야. 주영로. 우리 서태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서태형 사무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갔더니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싸우는 지점에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 이분이 1년 8개월 만에 사업 시행인가를 해내신 분이었다고 이분을 직접 대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 연락처를 지금 따고 싶어요. 가지고 좀 도와드리면서. 그래서 다음번에 해운대 쪽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광안리 쪽 어디를 들어가시냐. 미리 좀 상대 사놓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줄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스피커가 될 수 있으니 같이 도와드리겠다. 온라인적인 건 제가 좀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들어갈 지역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이날 일정은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다부님 항상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게 우리가 먹었던 그날 최초의 식사입니다. 굉장했죠? 새벽 5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새벽 도착 2시 했어요. 집 다 데려다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대장부동산에 내놓을 거예요. 제가 대장부동산 이거 해놓은 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부동산은 어디가 좋냐면 대로변에 대로라고 하는 거, 이 소로중로 대로를 또 아시나? 우리는 대로라는 개념만 있죠. 다부님은 이제 익숙해졌어. 형제님도 아마 수업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대로라는 개념은
소로하고 중로는 폭을 정해놨어요. 소로는 8m 기준으로 잡아놨고 대로는 뭐 20m 이상 막 이렇게 잡아놨고 그래서 대로 3류 이렇게 하면 좀 좁은 거고 대로 1류가 가장 큰 겁니다. 1류대가 좁은 거듯이. 그래서 소로도 3류가 제일 좁은 거고 소로 1류가 제일 큰 거예요. 예. 대로 1류 옆에 붙어 있는데 코너 자리를 물고 있는 부동산 있죠. 여기가 대장입니다. 거기 물량 제일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비싼데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여기가 대장이죠. 아니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때도 그렇고 상가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 월세가 보장되는 상품은 부동산 자리하고 편의점 자리인 건 아시나요? 네. 그래서 1층 자리를 선정할 때 애초에 상가를 비싸게 분양하면서 비싼 자리는 부동산하고 편의점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상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상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하고 편의점이 독점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싸게 사시면 다른 쪽 건물 라인 1층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들어오고 싶으면 여기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역으로 상가를 구매하실 때도 부동산 자리하고 편의점 자리를 선점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오케이?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이 얘기는 처음 했죠, 다부님. 내가 상가 얘기는 안 했잖아요. 상가를 내가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상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할 때가 아니야. 할 때가 아니야. 수익이 날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지금은 아직 아니야. 이자율이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이건 오늘 다 알려드렸습니다. 대학력 이제 구별할 수 있죠?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올 거예요. 아, 조사 너무 좋아. 이거 어떤 포맷인지 모르겠는데 이 털린 포맷이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여기다 요약사항을 딱 적어놨어요. 말쏘기 축구를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입니다. 말쏘기 축구 알아요. 이 밑으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이렇게 해놓으신 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뭘 알려드리고 싶었냐면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표지 별도듣기 이런 거.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이트 뭐예요? 이 사이트 옥션원이에요? 탱크 옥션이에요? 스피드 옥션 아닌 건데. 테인. 테인이죠, 테인. 우와. 테인 좋아. 아니야. 근데 이것도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안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일하는 직원을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AI가 쓴 게 아니거든. 눈엣 가시와 테인 한마디. 야, 테인 이거 누구지? 여기하고 제휴를 맺을 걸 그랬나? 스피드 옥션이 정통적 강자라서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1년 동안 335만 원만 내면 여러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용쌤도 못한 걸 제가 했어요. 용쌤은 신경 안 써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 이름을 써서 내시면 3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인도 한번 해볼까? 제가 협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옥션원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옥션원에 한번 메일을 보내볼까 싶었어요. 여러 군데 제휴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올려놓고 즐거 이름만 써라. 그래요? 좋아요. 테인도 35만 원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테인은 이게 좋았는데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뭐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냐면 어, 여기입니다. 반드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별도로 열람해보고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걸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랬더니 철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 공원연식이잖아요. 제가 아파트 프로토타입 얘기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05년식은 지하주차장하고 집이 이어져 있을까요? 안 이어져 있을까요? 안 이어져 있어야 돼요, 원래. 원래 2010년 아파트 프로토타입부터 모든 아파트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조를 봐봐요. 5, 6호 라인에 문이 보이죠? 이거 연결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05년에 A급으로 민간 형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아파트. 그러니까 송파에도 05년식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과 지금처럼 깔끔하게 이어진 게 아니고 약간 옛날 아파트스럽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어져 있는 게 어디야? 10년 이후는 모든 아파트가 이어져 있지만 안 이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이전에 이어져 있다면 고급형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것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잘 골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철님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걸 보더니 찾아본 거예요, 얼굴을. 근데 지워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어져 있는데 임의 경매로 그냥 매각이 됐어요. 그래도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토지부 등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구획 정리 완료돼 있고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서 안 넘겨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유권 손용대로 넘어져 와 있죠. 그럼 대주권 등록부에 넘어져 와 있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설님 그렇게 판단하신 거 맞죠? 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류로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거나 안 넘어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는 토지 금액 빼시거나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는 노력으로 그냥 다른 거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근데 굳이 막 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나는 부동산 학자이자 경매로서 한 획을 내 인생에 그어보고 싶다 하고 들어가서 난 해결사가 될 거야. 그 시간 낭비를 좀 하시면 그래서 좀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잘 고르셨고 초코화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코앞에 있다는 뜻입니까 혹시? 이런 건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여긴가? 아 그래서 코앞에 있다. 여기면 품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이잖아요. 간석동이 역 근처에 있으면 재건축이 잘 됩니다. 이거 아마 역세권일 것 같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어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역세권이죠 이거. 여기 무슨 역이 있을 것 같은데 간석역 있나요 여기?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왼쪽 아래 여기 보여요? 왼쪽 아래 어디? 여기? 이건 인천 지하철이잖아. 인천 지하철은 의미 없어요. 혹시 인천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인천 지하철은 시세에 영향을 진짜 못 주더라고요. 인천 지하철이 1, 2호선이 있지만 진짜 영향을 못 줍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인천 지하철 아닌 게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1호선 지나가면. 여기 있네. 인천 1호선 아닌가 이거? 인천 1호선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천 지하철이 있으면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모의 입찰가 2억 8,500 쓰셨어요. 그것도 이거 다부님거 활용을 하셨으니까 철님은 이제 그 저작권료를 치킨 한 마리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3.1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문제가 해결이 그리고 잘하셨어요. 역시 봐봐요. 줄구 수업은 이렇게 좋은 사람만 온다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래요. 신기하게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사람을 가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중 강사가 되면 가리면 안 되는데 고객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고객을 선택하고 싶은지. 3억 7천에 매매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 실거래가 2억 24년에 5월에 8층이 3억 2,500이 됐으면 이 사람 너무 다소 높게 받았는데 그죠? 3천짜리도 있고 이거는 가격 순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랭킹 순이 아니라 가격 순으로 나열해줘야 이런 게 먼저 보이죠. 금매가가 2억 8천원도 있으면 이 사람 좀 잘못 받은 거거나 실거주일 겁니다. 맞죠? 잘하셨어요. 이건 철님이 이겼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은 수익 없이 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 기준이 없거나 실거주를 하고 싶었거나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건 좋았던 이유가 이건 민군님 거죠. 이건 민군님 거죠. 민군님도 스타일이 이래요. 좋아요. 스피드 옥션 쓰셨네. 뭐가 좋았냐면 소매 기준을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 쭉 봤더니 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이런 거는 쉬운 거거든. 이건 완전 쉬운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가압류 지워줬고 등기 말소 지워줬고 상관없고 여기 안 나왔네. 네, 여기 안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질권이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근저당권이 선순위. 최선순위는 여기 나올 때 이게 말소 기준권인 건 다 아시죠? 만약에 임차권이면 여기에 임차권이라고 나옵니다. 잘 보셨고요. 와, 이거 주변 환경 사진을 이렇게도 관찰했네요. 멋져요. 저수지가 보이네요. 초등학교도 있고요.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 조사를 또 잘하셨죠. 8,500에 있고 실거래가 꾸준히. 제가 이런 걸 본 겁니다. 팔려 계속. 팔려. 4, 5월에 없긴 한데 8천에 팔면 팔지 않을까? 8천에? 그러면 이제 민구님 이제 얼마를 썼겠어요? 8천을 놓고 보면 한 7천대를 쓰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그죠? 8,200까지 체크를 하셨으니까 얼마를 쓰셨을게요? 6,900딱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낙찰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낙찰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들어가셨으면 내가 이거 민구님 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민구님은 수익률을 정확하게 본인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잖아요. 사실 본인이 단독 입찰하셨다고 해도 괜찮았을걸요? 그냥 제 추정입니다.
왜냐면 단독 입찰해도 마음이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면 2등하고 뭐 1,000만 원 차이 나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졌거든, 나는. 그래서 저 가격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구님 들어가셨으면은 6,900 쓰셨으니까 380만 원 차이로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 수익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좀 되게 단단하신 분이다. 많이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경험이 좀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이건 다시 천림이네. 천림 얘기 다시 하고 이제 민구님 2차 들려드릴게요. 형제님 잘 봐요. 말씀 기준 거 정확히 잘 아시죠? 이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부동산 지인과 태인이 이게 3D로 보이네 이게. 이거 어디 거예요? 3D로 보여 이거. 나 이거 그건 부럽대 제가 이거. 대구 들어가서 직접 본 겁니다. 아 그래요? 팬이 3D로 보여서 아니고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다부님한테 질문할게요. 다부님 맞춰봐요. 형제님도 배웠죠? 형님도 제 손 많이 들었으니까 배웠죠? 이거 대로 맨유예요 이거. 대로 1류 같아요? 3류 같아요? 3류가 작은 거라니까. 2류나 1류 되지 않겠어요? 대로변 옆에 있어. 그럼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아니면 시가지로 가는 게 가깝게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교통량이 많다는 뜻이야. 아무 교통량도 없는 곳을 저렇게 지어주는 그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기 집 옆에, 자기 머릿속에 그려봐요, 자기 집 옆에. 8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면 거기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떨어지기는 어려운 집이에요. 오케이? 한강변이 왜 좋습니까? 사통 발달 아닙니까? 전국 어디로 가기에도 거기 타기만 하면 그냥 고속도로 다 진입하잖아요. 외곽순환부터 시작해 내부순환 돌기도 편하고 어디 다 빠져나고 지류 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한강 도너츠로 해서 올림픽대로 근처에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부님이 거기 사세요.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무튼 봐봐요. 형제님 질문, 다부님 이거 다 알아요. 이거 판상형이에요, 타워형이에요? 아파트. 저는 3D로 보니까 이게 다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판상형 타워형. 판상형이죠. 판상형. 타워형은 겉에서 보기에 예쁜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판상형은 이렇게 네모난 판 모양이라 해서 판상형이에요. 네모난 판. 그래서 환기가 좋아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요. 오케이? 집이 이렇게 한 개가 지어지거든요. 이게 판상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뚫리고 여기 뒤에도 얘 집이야. 그래서 이 문 열어놓으면 저 뒤로 환기가 확 되지롱 이런 거예요. 알겠죠? 타워형은요. 이렇게 밀집해서 가운데 집어넣기 때문에 집이 가운데 두 개가 들어가기도 네 개가 들어가기도 해서 한쪽은 공기가 안 통해. 한쪽은. 그래서 열어도 확 들어오는 느낌이 없어요. 알겠죠? 이제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이거는 천림하고 민구님을 좀 판단하고 싶어서 그래요. 용적률 계산되세요? 용적률? 대략적인 용적률 보이세요? 사진만 보고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용적률 어느 정도 보세요? 주차장 엄청 넓잖아요. 동강간격도 굉장히 넓네. 다부님, 용적률 얼마나 돼 보여요? 그렇죠. 재건축 기준으로 볼 때 항상 250 이하를 기억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200 이하도 될 것 같아요. 200 이하. 층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좀 높긴 하네. 이래서 200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만약에 중간쯤 반쯤 잘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동간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20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러면 재건축 수익성이 엄청 높아지고 추가 분담금 한 개도 안 내도 됩니다. 이게 원주에 있는 단기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공이라는 말 들어간 것 중에 층수가 5층 이하로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없는 것들은 수익성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지방이라도 그런 걸 보시면 거기는 그냥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문제일 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눈 씻고 찾아봐도 5층 이하에 엘리베이터 없는 집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느껴져야 돼요. 제가 전라남도 여수, 순천 이쪽 출신인데 그쪽에 주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재건축됐어요. 싹 사라졌어요. 주공이 없어요, 이제. 서울도 생각해봐요. 송파 헬리오시티가 가락시형 주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둔촌 아파트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된 게 둔촌 주공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아파트도 주공에 가까워요. 10층 넘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이게 다 수익성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폐율은 쾌적한 정도인데 건폐율은 되게 이제 낮을수록 좋아요. 건폐율은 한 17에서 18 정도 돼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네이버에 찾아보고 내가 맞춘다, 그런 감이 선다 그러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거나 길을 걸어갈 때 주변 아파트가 용적률 건폐율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법이에요. 다부님이 그랬어요. 증언을 해줬어요. 증언을. 그걸 자기가 자꾸 맞추니까 남편이 옆에서 되게 지지를 해줬대, 이제. 너 이제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거 약간 별거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아닌데, 아파트를 되게 잘 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 이 집은 너무 좁다, 이거. 용적률 한 400쯤 되지 않을까? 안 돼, 저기 투자하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거 알려드리고 싶으세요? 근저당권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 근저당권도 이전이 가능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조사하신 게 있던데. 질권은 근저당이 이전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근저당이 이전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근저당을 대출받아서 사고 팔 수 있어요. 근저당을 대출받아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게 질권입니다. 용어를 하나 깨드리려고. 지금 여기 질권 없다. 잘 맞추셨어요. 1억 3,500인데 이거 패찰하셨죠? 1,000만 원 차인가? 900만 원 차이 정도 나네요. 계속 가까워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계속 가까워지고 계세요. 말속의 증권 잘 본 거예요, 또. 질권 보이죠? 이거.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안전대부의 근저질권이 뭐예요? 질권은 질권이 근저질권은 뭐야? 이제 대본이 맞춰봐요. 근저질권은 뭘 표기한 걸까요? 어려운 건 다부님에게. 웃는 거 보니까 생각 안 난다, 지금. 그렇, 질권에서도 아니에요. 그건 전질권이잖아. 천림 맞잖아요. 그죠? 200 정도랑 18 정도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저질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봐봐. 용어를 질권으로 끊었으면 앞에가 저잖아요. 전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 더 간 게 아니고 근저라는 말하고 비슷한 걸 찾는 거야. 원래 표기는 근저당 질권이라고 돼 있어야겠지. 질권이라고 쓰거나 그냥 근저당 질권일 겁니다. 아니면 근질권. 그래서 용어가 세 개가 같아요. 세 개 같아. 이거는 어, 내가 볼 때는 옥션 사이트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한테 이제 등기부 배우신 분들은 지붕 모양도 보면 슬래브, 스랩,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슬랩이라고 하는 SLAB, 널판지, 빤빤한 거. 환상형이라고 하는 슬랩이라는 말을 슬랍으로 읽을 거냐, 스랩으로 읽을 거냐, 스롭으로 읽을 거냐, 이런 차이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저당 질권 혹은 근질권, 근저질권, 그냥 질권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질권 잡았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OKFNI 대부가 안전대부의 근저질권을 잡았다는 얘기는 안전대부가 이 돈을 빌려주면서 김유숙한테 빌려주면서 이 돈을 지 돈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OKFNI 대부에서 빌려와서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수수료 장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돈 장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빚 장사했다고 하고 막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막 그런 거 했다고 하잖아요. 돈 노름했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게 이런 겁니다. 대부업체를 차려가지고 지금은 정식업체 등록을 하려면 5억 잔고가 있어야 되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시고 할머니 하시고 그럴 때는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장에 이렇게 시장 상인들 이거 돈 씹어넣는 거 차고 있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의 강남 아줌마들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했을 때 이 돈 노름 하는 것들이 자기가 빌려줄 돈이 없으면 이 이자는 받고 싶은데 빌려주면 옆에 있는 급전을 땡겨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아줌마한테. 이를테면 형제님하고 다부님이 시장에서 그 돈 노름 하고 있으면 서로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이쪽을 할 테니까 너는 이쪽 영역에 우리 둘이 침범하지 말자. 침범하면 우리 싸울 거야 하고 머리 막 잡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었을 건데 사이좋게 지내시는 분들하고는 야, 나 여기 지금 돈 땡겨줬는데 좀 부족하네. 네가 나한테 좀 빌려줄래? 하고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현주님이 다부님한테 빌려준 이 돈이 질권 잡고 빌려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대부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얘한테 받아온 이자보다 얘한테 비싸게 받아서 이자 장사한 겁니다. 이거 이자 노름이라고도 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형식 법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대부업체 혹은 돈 노름이라고 안 하잖아 요즘에. 뭐라고 하지 이걸? 사채업자. 사채업자도 의미가 좀 안 좋긴 하네요, 그죠?
사채업자 법정 최고 금리 이율을 24%로 지금 동결해놨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 조폭들이 활치고 날 때는 뭐 1부이자, 2부이자 이런 거 선이자 떼고 주는 거 많았죠? 20% 먼저 떼고 1,000만 원 빌리면 800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넘어가면은 자기 원금을 넘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를 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경매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이런 조폭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락 안 받고 해가지고 빚을 늘린 다음에 이거를 채무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다 넘겨버리는 거지. 원래 갖고 싶었던 건 그 사람의 집이었던 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많이 이러셨어요. 그래서 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13번 아래에 1, 2, 6번까지 가 있는데 중간에 3, 4, 5, 6은 소멸됐겠지. 그건 지워서 갚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부번 달려있는 이런 걸 부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번, 이게 부번. 부번은 어떤 경우에 다냐면 질권의 경우에도 달지만 이게 변경되거나 이전됐을 때 달 1번. 두 번째 다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달라고 명시했을 때 달아요. 이를테면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 의무화 이런 걸 여러분이 기사에서 보시면 13번에 소유권이 있었을 때 13-1번으로 임대사업자다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용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방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건 아는데 왜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제가 자꾸 하냐면요. 제 항변을 좀 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등기부가 안 읽혀요. 그냥 안 읽어져. 오늘 제가 이제 다부님이 아침에 인터벌 러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벌 러닝 자꾸 꼬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벌 러닝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도를 했는데 하게 됐는데 어플을 켜래. 그래서 어플 켜갖고 딱 했는데 뭐 기록을 다 보여줘요. 근데 나는 이 기록을 못 읽어요.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캡처를 해갖고 다분이한테 보냈더니 다분이 막 이거저거 설명을 해줘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도 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게 그냥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던 거잖아요. 숫자의 의미도 모르고 뭐 600뛴다 700뛴다 이거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600뛴다를 60대로 잘못 봐가지고 나는 60대라고? 체력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용어가 안 보이면 본번과 부번이 안 보이면 13-126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걸 생략하고 보진 않을까? 그냥 글씨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경되는 것도 부번을 붙이지만 변경되지 않고 이전되거나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경우이거나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나 질권을 잡았을 때 부번을 자꾸 붙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빨간색으로 지워진 거 빼고 6번에 나와 있는 2억 8,900만 원은 살아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살아있는데 이 금액이 보존되는 날짜는 16년 11월 29일일까요? 2009년일까요? 이게 여러분이 민법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천리님 지금 법을 되게 잘 알아요. 이게 근저당권 인수라든지 대항력 인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입자가 전전세를 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대차계약. 내가 방 하나 남아가지고 이거를 계약서를 쓰고 둘 수 있잖아요. 집주인의 동의 구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한 날짜의 대항력은 내가 계약한 날짜로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계약한 날짜로 될까요? 중요한 문제죠? 되게 중요해요, 이거. 나랑 계약한 날짜로 돼요. 최초 본번 계약자가 부번 계약자의 날짜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질권하고 대항력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걸 알고 나서 와 아하 했습니다. 설명드릴 때 대항력 설명하면서 질권을 같이 설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짜가 뒤로 가 있어도 이 사람은 이 돈을 왜 빌려줬어요? 나는 이 본번 날짜로 받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빌려준 겁니다. 이게 물권의 효력이에요. 맞죠? 이거 대중관계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다 나가겠어. 다 나가겠어.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 지금.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맨 뒤에 있는 날짜를 보지 말고 맨 처음에 있는 날짜를 보라는 거예요. 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도 마찬가지예요. 대항력도 9번이 막 달려있어. 인수 이렇게 돼 있어도 맨 앞에 있는 날짜 갖고 주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분이 여기를 보면 안 되는 거지. 여기를 보고 순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권리 분석 제일 어려운 걸 했어요. 제일 어려운 걸. 어려운 걸 가져오셨어. 그러니까 이 날짜를 보시고 들어가셨어야 돼. 지워졌어도. 이 날짜에 금액 2억 8,900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모의찰은 3억 2천에 하셨어요.
낙찰 축하드립니다. 2천만 원 높게 받으셨어요. 단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1,000만 원 남기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3억을 넣으시면서. 그래서 저는 2천만 원 지금 철님 마음 한번 들어볼게요. 철님 마음한테 물어보세요. 철님 마음. 지금 2천만 원을 껌 사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엿바꿔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족하세요?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두 분은 마인드가 갖춰져 있다니까. 아니다, 네 분 다 있어. 형주님한테도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했죠. 이 가격에 들어가시는데 이거 단기간 1, 20% 빠져도 괜찮으시겠냐? 그거 못 버티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계속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다가 그게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하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본인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은 이 집은 이 가격에 내려올 리가 없어. 이건 앞으로 올라가야 맞아. 이게 제 가치라고 저는 몰라요. 형주님이 그 집을 제일 잘 알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본인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되게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흥분한 거예요. 제가 다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좋냐?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보니까 2천을 껌 받고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좁았냐면 처음에 그 400만 원 아파트 지금 막 수업 자료로 쓰고 영수님 막 자기 책에도 싣고 그러잖아요. 자랑스러우니까. 그쵸? 근데 그 400만 원 아파트가 2등하고 낙찰 차이가 440만 원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전 무슨 생각했냐면 400만 원 낮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400만 원 끝에 높였거든.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2등 안 들어왔으면 어쩔 거야? 2등 안 들어왔으면 최저가에 받았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정한 기준이 있으면 뒤에 오든 안 오든 사실 오면 더 불안해요. 단독이고 싶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한 명 더 들어왔네. 이런 느낌. 요게 자기만의 기준 마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꾸. 자꾸.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똑똑해지니까 와씨 나만큼 생각을 하고 들어와. 그래서 단독은 절대 안 되고 요즘에 2명 들어오고 3명 들어오고 이래요. 아니, 이건 정말 안 들어오겠지. 농공읍인데 들어오겠나? 그래서 한 명 더 들어왔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것도 높은 가격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들어와서 와, 큰일 날 뻔했다.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들을 다 지금 다 갖고 계시니까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까 거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 지역 제가 암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 할 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숙제 내드리고 싶어요. 용도 지역 전체를 좀 다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까지. 다른 데서 숙제 안 내요. 이거 숙제 내면은 해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니까 도시 지역이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까지 있다는 거 아시고 준주거까지 이렇게 있다고 준주거 400이에요.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소로 1류하고 대로 3류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대로 3류 아닐 것 같다 그랬는데 대로 3류네. 이 아파트 맞나? 대로 3류면 대로 중엔 가장 작은 겁니다. 대로 위에 더 큰 건 광로라고 있어요. 광로. 잠실 롯데타워 인근에 있는 거. 그렇게 큰 거. 소로 1류는 소로 중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한 20m 정도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잡혔다는 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신도시로 계획됐거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던 지역에 이런 게 붙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알 필요 없어요. 이게 돈 되는 것들의 종류입니다. 빨간색이 들어있는 게.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아파트를 잘 보시게 된다. 특히 여기가 접합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대지라고 하는 게 토지 가치를 지니려면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고 배수로하고 용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로라고 불러요. 대지라고 불러요. 아닌 거는 대지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가장 높아요. 오케이? 근데 접합이라고 돼 있으면 이걸 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 계획구역 전체에 도로가 쌓여 있다는 뜻이 돼요. 접합은. 조금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런 게 가치가 높아요. 나중에 재건축을 해도 어떻게 지어도 유리하거든요. 어디로 지어도. 입구를 어디로 내도 유리하고. 이해되세요? 지금 뭐 용인인가 시흥에 지은 땅 보니까 지자체가 빨리 그 산을 철거 안 해줘가지고 정문이 산으로 나 있다며요. 막혀갖고 입주도 못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도로의 접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되면 좋은데 아파트는 2년 만에 빨리 지어지는데 민원 처리해주는 지자체의 속도는 느리면 입구를 지어놨는데 그 앞에 산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거를 미리 판단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조금 지식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청약받으신 분들이 망했죠, 지금. 집은 다 지어졌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산 언제 밀 겁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건 뭐 이제 없죠? 근질권 이제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아버님 이제 말해봐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근저당 질권, 근저질권, 근질권 다 같은 말이다. 그럼 다른 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4번에 본번이 있는데 본번 1, 2번이 있으니까 얘가 지워져 있어도 살아있는 건 어디? 여기. 여기가 살아있어요. 근데 근저당은 얘로 이전됐네? 이전됐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식회사 더 파이널스 대부가 얘 소유자인 김성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얘가 MPL, 이게 MPL 거래입니다. 근저당을 근저당으로 사오는 걸 MPL 거래라고 해요. 이걸 MPL 거래로 사오면서 할인했겠지 뭐. 채권 최고액 7억 4,400으로 잡아놨지만 1, 20% 추가되니까 이건 대략 6억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 6억에 사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7억 4,400을 채권 최고액 잡아주고 얘한테 빌려. 그리고 차액 거래를 하면서 얘한테 빌려줬을 거예요. 이자율 장사했죠. 그러니까 즉 파이낸스 대부는 돈을 빌려가지고 JB 우리 캐피탈에서 빌려서 돈을 빌려준 거에 불구하고 중간 매매상이고 실제로의 권리는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이런 걸 알면 되겠습니다. 6억 3천을 쓰셨는데 박찰? 배찰 2천 차이. 아깝다이. 아깝다이. 3등이네요. 네. 이런 거를 자꾸 해보는 이유 아시겠어요? 하시면서 느끼시죠? 왜 하는지를 자꾸 느끼게 되실 건데 이거를 제안한 게 다부님이에요. 너무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저 챌린지를 못 이끕니다. 어떻게 저는 댓글 달아주는 건 잘할 수 있어도 리딩을 못 하겠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다부님이 본인이 자기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걸 아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많이 해주셨던데 이거 뭐 21일 끝나면 또 해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았을 테니까. 그때는 따로 신청하세요. 알겠죠? 이건 계속하면 좋아요. 경매를 하실 거면 본인이 하루에 한 개씩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루에 한 개씩 못했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개씩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저 애기 핑계만 대면 지금 오늘 강의도 접을 수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강의 하러 간다 나. 애기 재우러 갈 겁니다. 뭐 어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사람의 일에는 자꾸 뭐가 껴드니까 억지로 뭔가 할 때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막 뭐 다부님처럼 너무 정확하게 철님처럼 저렇게 분석적으로 좋게 만들 필요 없어요. 한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일 이 물건인데 내가 이런 점 봐서 그런데 이제 대충 올리고 그냥 개수만 채우려고 생각하시면 대항력도 안 보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는 하지 마시고 대항력 정도는 보고 근저당 질권 이 정도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빠바박 하고 넘기고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경매를 그만하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저도 지금 감이 자꾸 시세감이 유지되는 이유는 매일 하나씩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게 전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닌데 자기 일이 있는데 그걸 한다는 건 좀 무리고 저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정말 무리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은 하루에 한 개 정도 내가 받을 거 지금 민구님은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철님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전혀 무방해요. 경험 없으셔도 괜찮아요. 두 분 진짜 합격이에요, 합격. 형진님은 노트 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검사하고 나서 판단을 해드릴게요. 들어가라 마라를. 근데 형진님은 마인드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예, 믿음이 가는 분들만 모여있어요, 여기. 여기 든든한데? 야, 다부님 딱 있고 너무 든든한 마인드 이거 진짜. 좋아요. 철님 100개 안 쳐도 돼요. 철님은 앞으로 정해줄게요, 제가. 앞으로 낙찰을 5개 정도만 모의 입찰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자기를 믿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철님이 100개 채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을 믿기까지의 어떤 양적인 정량적 지표가 나는 필요해 이런 성격인 거거든요. 이분은 되게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00개를 하는 동안이 가면 하루에 한 개씩간 100일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입찰을 한 개도 안 하게 되니까 바토너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낙찰 받으면 줄브라는 이름 되면 낙찰 했던 비용 환불해 주는 것까지 제휴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을수록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리 보내요. 직장 휴가 빼지 마시고 대리를 보내서 자기가 지금 가격감이 있을 때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00개를 채우는 중간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행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지금 100개 채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막 월요일에 입찰 갈 뻔했네요. 막 이래요. 이분들은 뭐. 그래서 제가 급한 사람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좀. 내가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막 내일 해버린다는 사람하고 잘 안 맞는데 후보는 지금 하셔도 되는 상황인데 김철님은 좀 약간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100개로 채우지 마시고 낙찰을 내가 5개만 더 되면 폐찰 빼고 그죠? 형진님은 인기 있을 것 같은 것만 봐도 돼요. 왜냐면 제주도만 볼 거죠. 제주도는 인기 있을 거 봐야 돼요. 제주도는 인기 있을 것 같은 거 봐야 돼. 제주도는 아파트가 드물잖아요. 거의 빌라잖아. 빌라는 인기 있을 것 같은 걸 봐야 팔리지. 빌라는 원래 잘 안 팔리는데. 또 제주도만 볼 거라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네 또. 아니 이게 대리하면 된다니까. 지금 형기님이 장착해야 될 마인드 뭐냐면 원격 무인으로 할 거야. 원격 무인 가능해. 당분간만요. 알겠습니다. 제주도를 보실 때는 빌라만 보실 거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 있을 걸로 봐야 돼요. 형진님의 감을 믿어야 돼요. 사실 저는 제주도는 아파트도 인기 있을 것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기 없을 건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럼 팔리지가 않을 거야. 사는 사람이 적은데? 좋아요! 저는 형진님을 믿습니다. 형진님의 그 감과. 근데 이제 그 연세가 해결이 되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진입할 수 있는 자금 파악하는 건 아시죠? 그건 저하고 연습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진님하고 과외처럼 한 명만 수강했던 그런 반이 있었어요. 와, 너무 좋았어요. 그때 형진님하고 진짜 그때 너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형님 얘기가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민감한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거 낙찰 될 것 같았거든요. 근저당 좀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죠? 아무것도 없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옆에 있잖아요. 그죠? 항정면이고. 항정 좋은 건 아시죠? 천안에서. 네. 그런데 가격이 계속 거래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는지 진짜 궁금해. 홍익 아파트는 지금 경매가 아니라 그냥 가서 사고 싶을 정도예요. 이 정도 거래량은요, 지금 몇 세대야, 이거? 999세, 1000세대 정도인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건 잘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아직 상방 쳐 올라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가격도 설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5200 기준으로 잡으시고, 4천 잡으신 거예요, 4천. 지금 층수가 낮나, 이거? 이거 몇 층이야? 2층이구나. 2층까지 층수에 반영했잖아요, 또. 저층은 원래 다른 것보다 가격을 깎아야 됩니다. 지금 천 정도 깎으신 거니까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거 쓰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4,200, 300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익률 기준으로 이제 200 남기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었다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맞아요? 4,000 투자해서 200 벌고 나오겠다는 단기적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해보셔도 될 것 같아. 손해가 날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돈. 그죠? 세금적인 문제만 좀 하면 세금적인 세금도 별로 안 나와요. 이건 또 그리고 취득세 1.1% 해가지고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나와봤자 얼마 나와요? 40만도 안 나오겠네요. 그죠? 법무비는 뭐 셀프 등기 하세요. 4천이라는 걸 대출 받긴 좀 그렇고 대출 하는 비용이 더 비싸겠어요. 이거는 그죠? 알아보고 하는 그 노력이 더 비쌀 것 같아요. 4천 갖고 들어갔다가 잠깐 던지고 나오는 정도에서 300 정도 수익률 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봉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민구님을 믿고 본인을 믿고 그냥 바톤으로 써서 이거는 사실 시간 들여서 본인 하루의 일과를 빼기도 좀 아까워요. 바토너 10만 원짜리 쓰시고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해보시고 나서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본인의 기준이 있으셨으니까 제 기준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걸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민구님이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도 민구님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본인을 믿는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제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저하고 동지가 되어줬습니다. 이런 사람 1000명만 만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간 하다 뿌듯해. 같이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도 크루즈 하나 빌릴 수 있겠네. 나중에 꿈을 꿉시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